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여권과고요. 여권과는 제가 지금 여권과 차석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 여권이 있으시죠? 제가 직접 여권 만드는 건 아니고 여권을 만드는 데가 어딜까요? 조폐공사. 그렇죠. 우리 돈 그 우리 신사임당 만드는 화폐도 만들고 여권도 만들고 여러분 운전면허증 그다음에 뭐 주민등록증 이런 것들을 다 조폐공사에서 만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외교부에서는 여권 업무를 전체적으로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폐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지 아직 얼마 안 돼가지고 조폐공사 대전에 있는데 지난번 한번 갔었는데 되게 공정이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파워 있는 여권이 대한민국 여권이래요. 뭐 순위는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상당히 많아서 지금 전 세계에서 2위 정도 공동 2위 하고 있는 나라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권을 어떻게 위조를 하지 못하게 방지하고 불량 여권이 안 나오게 뭐 품질 감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조폐공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는 또 총리 외교 의전팀 의전 총괄 담당 것이 의전이 업무를 했었었는데요. 제가 외교부에서 또 그 나름 특화라면 특화고 사실 노가다거든요. 의전이. 그래서 의전 업무를 꽤 오래 했었어요. 공관에 있을 때도 그러고. 근데 이제 우리 국가 의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외교부에서는 외국과 관련돼 있는 저기 정상이나 고위급들이 왔을 때 하는 의전은 국가 의전이라고 하고 국내에서 국가 의전을 하는 데는 행정안전부.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는 두 군데 외교부와 행정안전부에서 국가 의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외교장관 공관관리실장. 외교장관 공관 혹시 어디인지 아신 분 옛날에 오랫동안 한 50년 정도 저희 외교장관 공관이 있었어요. 들어보신 적 없어요? 맞아요. 대통령 사저 지금 그쪽이 옛날에 외교장관 공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외교장관 공관의 마지막 공관 실장을 하고 문을 닫고 50년 만에 이사를 하고 제가 지금 우리 외교장관 공관은 지금 다른 데로 옮기긴 했는데 뭐 외교 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 사이즈가 나오는 곳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 지금은 현재 그냥 리모델링 공사를 꽤 오랜 시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남동에 지금 그 가보시면 거기에 그 외교장관 공관, 국방부 장관 공관, 뭐 해병대 사령관, 육군 참모총장 뭐 이런 분들이 한 6개 공관이 몰려 있는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서 장관 공관 실장을 좀 했었고 그 전에 이제 대사관에서는 우즈베키스탄, 네팔, 시드니 그리고 하나가 빠졌네. 이력서에서 하나 빼먹었습니다. 벨라루스라는 2009년에 제가 벨라루스 2009년 8월부터 벨라루스 근무를 했었는데 중요한 공관 근무 경력을 하나 빼먹었습니다. 벨라루스까지 총 4개의 공관을 했었고 뭐 주로 영사하고 공공외교 그다음에 뭐 경제 뭐 총무 온갖 일을 다 했었죠. 공관은 사실 사람들이 얼마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뭐 대사관, 총영사관의 뭐 인력들이 사실 뭐 큰 데는 굉장히 많지만 대부분의 공관이 저희가 거의 대다수의 공관 나가 있는 게 대사님 빼고 한 3, 4명? 뭐 한 명 영사, 한 명 정무, 한 명 경제, 그다음 한 명 총무. 하게 외교관들은 그렇게 다 운영이 되고 있어서 대부분 공관들이 다 그렇게 소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해외 공관 경험 여러분들이 지금 국제 관계나 어쨌든 해외 공관이나 외교부에 나중에 꿈을 가지고 계시다고 들었었는데 외교관이라 하면 사실 국내에 있으면 저는 그냥 공무원이거든요. 그냥 외교부 부처에 공무원 공무원이지만 진짜 외교관이라는 대접을 받고 또 특권 면제, 비엔나 협약에 따른 특권 면제를 향유하고 그러면서 공식적인 스파이라고 해요. 저희가 밖에 나가면. 왜냐하면 저희는 계속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 나라가
다른 나라랑 뭐 하나, 우리나라랑 뭐 협력할 거 없나, 이 나라 국민들을 어떻게 한국을 좋아하게 만들까, 막 이런 공식적인 스파이 활동을 계속 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외교부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아마 해외 공간에 나가면 되게 다이나믹하면서 재미도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되게 고되고 힘든 일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아마 외교부. 근데 사실 공관에 가보면 요새 외교부뿐만 아니라 주재관이라고 그래서도 사실 그 재외 공관이라는 데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꼭 외교부에서만 있는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행안부에 뭐 요즘 산업부에서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경찰청 요즘 그 사건 사고 때문에 경찰청에서도 많이 나오시고 거의 모든 부처가 다 공관에 주재관들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관에 가보면 이제 여러 부처에서 오신 분들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또 경험이 생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시드니에 있을 때 여러분 나이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워킹홀리데이 업무를 좀 했었었고요. 그때 되게 1년에 한 3만 5천 명 정도 호주에 오시더라고요. 뭐 제가 보면서 제가 워킹홀리데이 업무를 하면서 되게 느낀 점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 우리 학생들이 마지막에 취업하기 전에 인생을 즐기자 하고 오는 분들도 있고 영어를 한번 제대로 해보자 해갖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뭐 여행을 마음껏 하자. 이게 94년도에 저희가 워킹홀리데이 조약을 호주랑 맺었는데 전 세계 최초였고 김영삼 대통령이 세계화한다고 그때 처음 시작한 사례인데 일반 뭐 부잣집에서는 뭐 유학을 가잖아요. 근데 사실 일반 우리 대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유학 가기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경제적인 부담에 뭐 부모님한테도 부담되니까 어떻게 하면 그 경제적 부담 없이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와중에 일본이 89년에 호주랑 워킹홀리데이를 한 게 딱 있더라고요. 그걸 아마 모델링해서 저희도 호주랑 94년에 워킹홀리데이 조약을 했고 가장 오래됐고 호주는 쿼터가 없기 때문에 나이가 제가 잊어버렸는데 20세부터 34세인가까지 아마 비자 신청 그 나이가 있는데 그 기간만 되면 다 가실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워킹홀리데이 가서 좀 하다가 제가 그때 뭘 하냐면 우리 학생들이 갑자기 호주가 임금이 너무 세니까 갑자기 외국인 노동자로 전락을 하더라고요. 막 시간당 20불, 30불 막 받으면서 막 설거지를 막 12시간씩 막 해대고 막 농장 토마토를 막 농업의 신이 돼가지고 막 까맣게 타가지고 그래서 얘들아 니네들이 처음 왔을 때 호주에 처음 왔을 때 발을 디뎠을 때 너희의 꿈과 그건 어디 갔니? 그래서 왜냐면 큰 돈이거든요. 한 번도 그렇게 큰 돈을 벌어본 적이 아마 한국에서는 없었을 것 같고 근데 호주에서 살다가 보니까 이제 나도 모르게 왜냐면 호주는 차별이 없어요. 사실 그 내가 설거지를 하든 내가 농장에서 토마토를 따든 딸기를 따든 차별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차별의 시선으로 바라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내가 뭐 일한 만큼 벌고 하니까 되게 처음 느껴보는 건데 부모님한테는 항상 비밀이죠. 제가 호주에서 제가 농장을 하나 인수해가지고 뭐 이런 얘기 막 하는데 부모님들이 걱정돼서 영상으로 전화가 많이 와요. 그 농장 되면 안 터지거든요. 휴대폰이 막 며칠씩 들어가면 안 나와요. 우리 실종됐다고 막 하려고. 제가 그때 찾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아직도 아마 시드니 총영상 홈페이지 가면 그분들 얼굴을 볼 수 있는데 부모님한테 제가 사진을 보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진을 보내서 영상관 그 페이스북에 게시를 하잖아요. 3일 내에 다 찾아요. 야, 네 사진 올라왔더라 영상관 페이스북에. 금방 찾아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얘기죠. 항상 내려달라고 그러거든요. 저희가 항상 부모님한테 이건 대신 한 번 올리면 못 내립니다라고. 그래서 그 친구한테는 항상 자주 연락드려라 부모님한테. 그래서 이제 실종 이런 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뭐 못 찾은 사람 하나도 없었던 것 같고 좀 그런 에피소드들이 좀 호주 근무할 때 있었고 네팔에서 근무할 때도 얘기하다 보니까 영사 쪽이 좀 많은데 네팔에서도 그 산 좀 탄다 하는 분들이 다 오세요 네팔에.
뭐 무슨 산악회 뭐 해가지고 오시는데 제가 이제 2년 반 네팔 근무하면서 돌아가신 분이 18분이 계셨는데 대부분이 고산병이셨고 근데 네팔은 이제 시스템이 좀 특이한 게 무조건 영사가 닿아서 시신을 확인하고 유족들한테 인계를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게 시신 보는 게 처음에는 좀 깨름직하고 무서웠는데 나중에 막 유족들 보고 막 빨리 처리해서 보내드리고 하는 게 최우선이라 뭐 어쨌든 그쪽하고 협력 관계도 잘 만들어 놓고 해서 나중에는 그 좀 시스템 만들긴 했었는데 그 너무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서 왜 그럴까 봤더니 한국엔 고산병이라는 게 없잖아요. 근데 한국은 막 우리는 당일 찍고 당일날 내려오는데 네팔은 사실 막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만 가더라도 한 8일, 빨리 가면 일주일, 뭐 8일 뭐 이런 식으로 막 산을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3,000m 넘으면 고산병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막 돌아가실래 왜 돌아가시지를 저도 잘 모르니까 저도 올라가 봤어요. 저희 애 데리고 저희 애가 6살이었는데 4,200m까지 올라. 아 이래서 죽는구나. 이렇게 해서 몸소 깨닫고 다음부터 이제 영사로서 뭐 이제 헬기 막 구조하고 그쪽 그래서 고산병 예방 캠페인을 그 다음부터 해서 아마 혹시 뭐 네이버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고산병 예방 캠페인 YTN에서 우리 그 제가 거기 나와 있는 분하고 꼬드겨가지고 제가 야 우리 캠페인 해가지고 만드시죠 해갖고 저희 아들도 출연시켰어요. 그래서 고산병 예방 캠페인이라고 네팔에서도 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에피소드들이 제가 뭐 아주 좋은데 살거나 뭐 좋은데 근무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는 뭐 발령이 나면 그쪽에 현장에 가야 되고 그 나라에서 뭐가 필요로 한지 그런 것들을 좀 찾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뭔가 내가 뭐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지는 않지만 좀 작게나마 변화시킬 수 있는 뭐 이런 아이템들을 자꾸 찾아가지고 혼자 하는 게 아니죠. 당연히 같이 근무하는 공관 직원들도 있고 거기 공관에 가면 또 행정 직원들 우리 거기 오래 사신 또 현지 전문가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의견도 듣고 뭐 우리 또 본부에서 또 승인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사업을 할 때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따가 또 제 소개하는 시간이라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제가 뭘 했는지 그리고 좀 더 올라가 보면 저는 코이카로 우즈벡 경제외교대에 한국어 강사를 했었어요. 한 2년 반 대학생들을 가르쳤었는데 그때 코이카 봉사단원으로 갔었고 그게 2년이 돼서 아마 외교부에 들어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때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이 지금 전부 다 우즈벡의 고위 공무원들이 돼가지고 개도국은 되게 승진이 빠르더라고요. 제가 가르쳤던 막 제자들이 국장님이에요. 벌써 막 하면 저는 막 2등 서기관 막 이런데 가면 국장님 막 검사도 있고 뭐 아무튼 그랬고 S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에 제가 있었었는데 음반 기획사예요. 얀이라는 가수 아세요 혹시? 남자분들이 좀 알긴 하던데 2000년에 데뷔를 했고 제가 그때 1집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을 하고 여기 보면 이제 문화외교국이라고 문화교류협력과가 있죠. 여기 근무할 때 옛날에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근무한 이력을 살려 지금 창원에서 하는 K-팝 월드 페스티벌을 제가 KBS랑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회째, 아마 21년부터인가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문화교류협력과에 있을 때 K-팝 업무를 담당했었었는데 그때 강남 스타일이 엄청나게 막 인기가 많은 시기였어요. 그래서 각 공간들에서 그 K-팝 한류 동호회들이 막 엄청 막 생겨났는데 자기들도 막 뭘 해달라 막 난리가 나서 KBS를 잘 꼬셔가지고 저희가 창원에서 그 K-팝 월드 페스티벌을 만들게 됐었죠. 그래서 이런 좀 경력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 나중에 또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면 또 다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이상으로 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홍정윤 사무관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개발협력과 홍정윤 사무관입니다.
사실 어떤 내용으로 좀 자기소개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뭐 현업에서 직접 일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셔서 뭔가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 관련한 질문이 있으려나 했는데 현업에서 직접 일하시고 계신 분도 있다고 하셔서 어떤 내용을 말씀을 드릴까, 어떤 내용을 궁금해 하실까 아직도 좀 저도 고민이 되는데요. 일단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자면 저는 특이하게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이게 거의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 합격생들을 보면 대다수가 정치외교학과를 전공을 하셨어요. 경영학과는 저희 동기가 38명인데 그중에 2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경영학과 졸업생이 외교관을 꿈꾸게 되었는가? 저 되게 진로에 대해서 방황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뭐 처음에는 그 분쟁 취재 전문 기자가 되고 싶기도 했는데 그거는 이제 부모님께서 정말 너무 반대를 하셔서 요건 아닌가 싶기도 했고, 그 다음에 뭐 대학원을 갈까, 뭐 공부를 조금 더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그 대학교 2학년 때 그 미국 교환학생을 갔다 왔어요. 교환학생에서 이제 보스턴 쪽에 교환학생을 갔다 왔는데 그 당시에 월드뱅크랑 UN 헤드쿼터에서 하는 행사들의 옵저버 그다음에 청년 대표로 참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다양한 의제들이 국제 무대에서 나오는 걸 보고 그게 어떻게 이제 실제 정책으로 좀 입안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살짝 맛보면서 외교관이 되어서 이런 과정에 좀 기여를 해도 참 보람차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고요. 22년도 10월 달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외교관 후보자들은 1년 동안 연수 과정을 가지는데요. 연수 과정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그 공관 실습입니다. 혹시 뭐 오스트리아 가보신 분 계시죠? 네, 계시죠. 그 오스트리아에 그 빈 중심 말고 살짝 한 빈에서 한 4, 50분 떨어지면은 그 오스트리아 대사관, 그다음에 주빈 국제기구 대표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3주 동안 실습을 하면서 뭐 경제협력 포럼이나 뭐 그 한 오스트리아 피라모닉 요런 행사들도 좀 하면서 외교관이란 이런 일을 하는구나. 왜냐하면 사실 그 아까 사무관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한국에서 있으면 저희는 그냥 공무원이거든요. 실습 과정에서도 그냥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뭐 국제 뭐 관계학 뭐 아니면 뭐 역사 이런 것들을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걸 이제 내실을 갈고 닦아서 비로소 이제 공관에서 외교관 그 저는 실습생 신분이었지만 외교관으로서 좀 활동을 하면서 내 역량을 좀 펼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실습 과정이 좀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월 마지막 23년 오타가 났네요. 23년 12월에 외교부에 입부했습니다. 개발협력국에 있는 4개의 과, 그 개발의제정책과, 개발협력과, 그다음에 개발전략과, 그다음에 다자협력 인도지원과 중에 이제 개발협력과에 이제 배치를 받아서 지금 5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 그 관심 분야도 이제 뭐 써주시기를 이제 요청을 받았는데 관심 분야 요새 지금 열심히 탐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으로의 계획 스페셜라이즈 제너럴리스트가 되자 여기서 알 수 있겠지만 그 외교관은 기본적으로 제너럴리스트라는 설명을 되게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 공관에 나가면 어쨌거나 우리가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한국에 관한 뭐 국제 의제뿐만 아니고 그 국내적인 정치 상황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질문을 받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이슈에 대해서 두루두루 알아야 하는 제너럴리스트가 되어야 하지만 사실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뭐 경제면 경제, 개발이면 개발, 뭐 하여간에 스페셜라이즈 본인만의 약간 강점인 스페셜라이즈드 분야를 좀 정해 놓은 상황에서 그 제너럴한 이슈에 대해서 좀 두루두루 식견을 갖고 있는 그런 외교관이 좀 바람직한 외교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요새 개발 쪽에서도 관심이 당연히 있었고 어떤 분야에서 좀 스페셜라이즈를 할지 지금 열심히 고민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네, 일단 제 소개는 간략하게 여기서 마치겠고요. 또 질문하실 점이 있으면 Q&A 시간에서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이랑 법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부생 신다경이라고 합니다. 두 분께 각각 하나씩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그 처음에 말씀하셨던 구광일 사무관님께서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마지막 경력에 엔터테인먼트에 계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공공외교 관련해서 연결이 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외교랑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그렇게 직결된 분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로를 트시게 되신 계기가 있으신지가 좀 궁금하고요. 홍정윤 사무관님께는 앞서 말씀해 주셨을 때 진로에 대해서 방황을 되게 많이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되게 방황을 많이 했다라는 한 문장으로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기간 동안 많은 고민을 하시고 굉장히 많은 방황을 하셨을 것 같은데 외교관이라는 직업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고시에 도전을 하는 게 어려운 진로라고 생각하는데 그 진로를 확정하시게 된 약간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지랑 수험 기간이나 아니면 이제 수험에 도전하기 전에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사실 저는 대학교 1, 2학년 때 진로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뭐 기자가 될지 아니면 뭐 대학원을 갈지 아니면 뭐 로스쿨을 갈지 외교관이 될지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그 선택지를 각각 이제 열심히 비교 분석을 했는데 이제 가장 좀 인상적이었던 계기는 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월드뱅크랑 유엔에 갔을 때 너무 제가 열정적으로 이 무대에 서면 되게 열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사실 그 한국에서 모니터 너머로 이런 것들을 보는 거랑 실제 현장에 가서 보는 것은 확연히 다른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대학생 친구들한테도 좀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 게 진짜 다양한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해외 봉사에 가던가 아니면 뭐 제가 경험했던 거와 같이 뭐 국제 회의에 한번 참석을 하던가 그러면 내가 진짜 이 무대에서 열정을 가지고 이 일에 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진짜 절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고시 진입 관련해서 좀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고시가 제가 붙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면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쉽지는 않은 길이에요. 결코 쉽지 않은 길이고 특히 저는 이제 코로나 때 진입을 해서 한 수험 기간이 2년 반 정도 됐는데 사실 비교적 짧은 편이에요. 진짜 긴 수험 기간을 가지신 분들은 한 5년, 뭐 6년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진짜 정말 지난한 자기와의 싸움을 긴 시간 겪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본인이 하고 싶다면 그냥 고민은 열심히 하되 결정은 빠르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냥 고민은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진짜 내가 이걸 잘할 수 있는가, 나만의 포테는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을 열심히 비교 분석하시고 이게 외교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관이 제일 나은 것 같다 하시면 그냥 밀어붙이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리고 고시 생활도 좀 힘들죠. 다 힘들고 특히 코로나 시기가 겹치면서 더 힘들기도 했는데 저는 좀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 덕분에 저는 복싱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복싱으로 스트레스 풀고 또 다시 들어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뭐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아마 계속 남아 있으면 아마 요즘 또 핫한 뭐 어떤 아이돌의 사장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사람 인생이라는 게 참 모르는 것 같아요. 뭐 엔터테인먼트 회사 가기 전에는 이제 군대에 있었고 그 전에 제가 주로 했던 건 학원에서 강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학원 강의를 하다가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잘 됐고 학생들도 많이 호응도 있었고. 근데 어느 순간 계기에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하다가 너무 여기 있다가는 몸이 망가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하자 해서 그냥 무작정 코이카 시험을 응시해서 갑자기 가게 됐는데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게 사실 개도국에서 뭐 가르치는 거는 자신이 있었지만 개발도상국 새로운 문화권 이런 전혀 낯선 환경에서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게 되게 쉽지 않는 길이었었고 가르치면서 제가 더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많이 생각을 해봤고 또 우연한 기회에 그때 저희가 아마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시기였던 것 같은데 그 외교부 순혈주의를 없앤다고 여러 그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활동하는 분들을 그 지역 전문가부터 뭐 법조인, 뭐 회계 뭐 이런 분들을 대거 특채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운 좋게 같이 빨려 들어왔는데 뭐 그런 거 같아요. 살아가면서 기회가 왔을 때 딱 잡고 놓치고 또 저 외교부에 있지만 또 갑자기 어느 순간 또 다른 기회가 오면 또 탁 치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가족들 딸린 가족들이 있어서 좀 쉽지 않긴 하지만 아무튼 뭐 갑자기 뭘 이렇게 변환한다는 뭐 내가 외교부에 꼭 와야겠다 이래서 온 건 아니었고 그냥 맡은 바 주어진 환경에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에 분. 네, 저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장애 분야 국제협력하고 있습니다. 그 순혈주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외교부 안에서 좀 생각하시거나 겪으셨던 뭔가 고시 출신과 비고시 출신의 차이가 있으신지 조금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뭐 민간 경력 채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들어오셔서 일을 하시는 경우들도 요새는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의 어떤 입장에서 외교부라는 어떤 전체적인 직장 분위기라든지 추천할 만하신지 그리고 일반화하긴 힘들겠지만 어쨌든 조금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많은 발전을 했어요. 근데 사실 저도 지금 외교부에 들어와서 생활한 지 한 17년, 1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중간에 그만두고 나가고 싶은 적도 여러 번 있었고 실제로 민간 기업으로 옮길 기회도 있었긴 한데 사실 제가 약간 인생의 신조기도 하고 하지만 가슴이 뛰는 일을 하자. 이제 50이 다 됐는데 아직도 가슴이 안 뛰면 별로 일이 재미가 없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공관에 가서도 자꾸 일을 만들어 오고 막 대사님들은 되게 좋아해요. 성과들이 많으니까. 근데 같이 일하는 직원들은 되게 싫어해요, 저를. 제가 간다 그러면 막 무서워해요. 오지 말라고 자기 공관으로. 근데 그 요새는 좀 자제하려고 하는데 아까 얘기하신 순혈주의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외교부 입직 경로가 외무고시, 그다음에 영사직 공채 이 딱 두 가지, 그다음에 간간히 이렇게 통역을 이렇게 2부라고 그래서 그런 제도로 이렇게 뽑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때보다는 훨씬 다양하게 특채라든가 아니면 그 타부처에서 전입 오는 직원들도 많고 그다음에 또 요새 공관의 자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외교부에서 뭐 이렇게 입직 경로만 딱 자기 자리를 보존해주고 이런 경향은 많이 없어졌어요. 아직도 변화를 하고 있고 특히 전에는 이제 지금 장애인 그쪽 관련된 업무를 하시니까 저 외교부 안에도 지금 장애 의무 고용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제가 공관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마다 그 인원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있다 보니까 전하고 조금 더 다른 문화도 있는 것 같고 사실 외교부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 부처 중에 그 전 중앙 부처 중에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경직돼 있는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고리타분하신 분들이 되게 많긴 한데 왜냐하면 밖에 나가면 되게 의식이 깨어 있을 거라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외교 정책이라는 거는 이렇게 막 순간순간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항상 기존에 오던 메인스트림 안에서 이렇게 살짝씩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분위기를 좀 반영을 해서 좀 그런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아직도 부족하지만 계속 뭐 순혈주의 이런 것들은 옛날보다는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더 좀 발전해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 입부한 지 5개월밖에 안 돼서 네, 잘 아는 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질문자 받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프랑스 정치대학인 시앙스포 그르노블에 재학 중인 김서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홍정윤 사무관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사실 제 개인적으로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그냥 단순하게 혹시 수험 과정에 있으셔서 혹시 이게 해외에서 준비할 수 있을 만한 시험인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이제 국내 한국에서 소스라던가 아니면 직접적인 도움이 많이 필요한 시험이라고 생각되시는지 하나랑 그리고 이제 외교부 입부 후에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면서 예상했던 것과 달랐던 점이 있었다면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도 프랑스어를 하는데 시앙스포에 다니신다고 하니 프랑스어를 굉장히 잘하시겠네요. 부럽습니다. 일단 해외에서 준비를 할 수 있냐라는 질문을 저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스페인에서 대학교 다니시는 분한테도 제가 상담을 그분이 요청을 하셔가지고 잠시 이제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사실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코로나가 겹치긴 했지만 저도 보통 의뢰 신림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저는 그냥 집에서 본가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충분히 이제 코로나를 기점으로 뭐 온라인 강의라던가 온라인 스터디 뭐 이런 다양한 굳이 신림에 가지 않아도 이제 충분히 집이나 다른 곳에서 공부할 수 있는 소스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고 해서 저도 온라인 스터디를 굉장히 많이 이용했고 그리고 사실 뭐 신림에 가지 않아도 충분히 온라인 강의 이런 거를 들을 수 있어서 사실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 공부하는 거를 좀 추천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뭐 그룹 스터디 현장에서 대면하는 스터디의 장점도 분명 있겠지만 이게 고시라는 게 결국에는 자기와의 이제 싸움, 자기와의 트레이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혼자 이제 공부를 하고 혼자 책을 읽고 혼자 답안지를 써보고 그리고 결국에서 시험장에 가는 것도 혼자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해외 대학 출신들도 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공부를 하시거나 뭐 잠시 한국에 들어와서 뭐 공부를 하셨거나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아서 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가능하다고 감히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입부 전과 입부 후에 달랐던 점. 사실 제가 아직 5개월밖에 안 되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사실 아직 저는 좀 신이 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제 공부를 하면서 내가 진짜 일을 하고 싶었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일을 하고 뭔가 국익에 기여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재미를 느끼는 상황인데 사실 아까 사무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대한민국에 있으면 한국에 있으면 우리는 외교관이 아니고 공무원이거든요. 외무사무관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을 만나서 뭐 외교 활동을 직접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대한민국 정부 부처의 일원으로 뭔가 정부 행정적인 상황들을 많이 처리하고 또 정부 정책을 이제 집행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확실히 좀 공간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긴 합니다. 공간에 가야지 비로소 뭔가 좀 외교 활동, 우리가 의뢰의 외교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외교관 후보자는 이제 좀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이제 2년을 필수적으로 본부 근무를 한 다음에 공간에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1년 반 정도를 좀 본부에서 제 역량을 기르고 정부 부처의 일원으로서 좀 내실화하는 시간으로 쓰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지식협력단지 연구원이고요. 구강일 사무관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 이력서 보여주신 거에 4개국 공간에서 근무해주셨다고 하셨는데 보니까 언어권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게 일부러 사무관님께서 자원한 것도 반영이 된 건지 아니면 완전 순전히 랜덤 발령이었는지 언어 베이스가 다른 거에 있어서 현지에서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4개 공관 중에 제가 희망한 데는 한 번도 없었고요. 인사과에서 내가 쓴 데만 피해가지고 막 딴 데로 발령을 내는 바람에 이게 인사 수급 상황하고 이렇게 좀 그 많이 좀 운도 좀 작용을 하는데 우선 저는 러시아어를 제 외국어로 하고 있고 그 이제 뭐 중앙아시아, CIS 뭐 이쪽 지역을 특화해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쪽 지역을 이제 인사과에서 위주로 발령을 많이 냅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이제 외교부에 있다 보면 대부분 현재 184개 공관인가 아마 그렇게 운영이 될 거고 아마 올해 또 몇 개 새로 생겨나는 데도 있고 한데 사실 한국보다 여건이 나은 공관이 한 30개, 3, 40개 정도가 한국보다 조금 뭐 낫다 생활 여건이 뭐 이렇게 평가를 받고 나머지 한 150여 개의 공관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3, 4인이 같이 공관을 운영하는 소규모 공관에 한국보다 어쨌든 거기 오래 살면 막 짜장면 생각이 나고 막 그런 한국 생필품 구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나라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는 사실 저희 가족들 이렇게 저희 큰 중학교 2학년짜리 남자애랑 초등학교 5학년인 여자애가 있는데 항상 가족들하고 같이 다녔어요. 그래서 저희 큰애는 처음에 그 나갈 때 영어를 잘 못하니까 당연히 매일 울었어요. 학교 안 간다고. 그래서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였는데 시드니에서 매일매일 울면서 한 시간 정도 울고 이제 뭐 했는데 그 친구는 지금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휴대폰이든 컴퓨터든 OS를 다 영어로 쓰고 있어요. 친구들하고 다 영어로 얘기하고. 근데 그게 좋냐? 저는 안 좋아요. 한국어를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한국어를 좀 왜냐하면 자라온 환경이 7년 반을 해외에서 있다 보니까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을 한국으로 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뭐 그런 갑자기 한국 환경에 툭 떨어지다 보니까 좀 그렇고 저희 딸아이는 6개월 때 해외에 나갔거든요. 시드니에 6개월에 나갔다가 초등학교 2학년 때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다행히 영어를 어설프게 해서 지금 한국어를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어권이 바뀌는 건 사실 저도 문제지만 가족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갈 때마다 새로 집 찾아야죠. 학교 보내야죠. 근데 그건 저희가 남자니까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있으니까 도와주는데 여성으로서의 외교가 하는 저희 동료들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할 일 다 하거든요. 밤 늦게까지 가고 사실 공간에서 받는 거 가지고 또 내니나 뭐 베이비시터 쓰기도 하고 엄마 언제 오는 왜냐면 저희 공간에 있으면 퇴근이 그 뭐 서울 광화문도 그렇지만 그 공간도 굉장히 늦게 퇴근하는 공간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주말에도 계속 출근하고 막 이러니까 애들이 가족들이 좀 힘들다 것 같고 그럴 때마다 어쨌든 가족들끼리 똘똘 뭉쳐서 그 가족 애로 그냥 잘 버텨나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여성분들 외교관들 동료 직원들 뭐 선배들 보면 아기랑 같이 온 분들 보면 되게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더 그 공관 직원들끼리 서로 많이 도우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저희가 버티는 힘이 아닐까. 외부에서 보면 되게 부러워 보이잖아요. 해외 여행 가고 와 영어 잘하겠다, 막 좋겠다. 우리는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저희 사실 요새 인사과에서 인사 시즌만 되면 공관에서 들어온 지 2년이나 3년 되면 강제 발령을 낼 수 있는 그게 있어서 막 잡아옵니다. 막 그러면 우리 막 직원들 막 휴직하고 막 갑자기 출산휴가 가시고 막 뭐 이렇게 그런 게 많은데 좀 외부에서 보는 그 좀 이상적인 그런 거하고 현실은 조금 많이 다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을 3번 들었는데 드디어 제 차례가 왔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과기부 산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과학기술 정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외교관이 되기 전에 진로 설정 관련해서 방황을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저도 비슷한 방황 혹은 자기 개발을 해왔습니다. 학부랑 대학원은 이제 기후변화 대응을 전공하면서 이제 환경
협약이나 SDG 의제 같은 의제를 접하게 되면서 제가 처음으로 국제관계나 협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졸업 이후에는 정출연이나 뭐 공공기관 이런 데에서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면서 뭐 국제 석학들이랑 연구를 하면서도 이제 또 국제 협력 연구 이런 데 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연구개발 사업에 한 5년, 6년 참여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루즈해지는 느낌도 있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제 협력 쪽으로 빠질까 아니면은 계속 해왔던 과학기술 쪽으로 더 집중해 볼까 하다가 ODA 관련해서 교육도 받아보고 관련 자격증도 따봤는데 결국에는 이제 경력을 살리는 쪽으로 해서 현재 기관에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알고 계시겠지만 그 국가 정책도 따지고 보면은 국제 관계나 정책, 의제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가 있어야 경쟁력을 갖춘 국가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현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을 때 나만의 강점 분야를 가지고 이제 제너럴한 그런 것들도 함께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제 강점을 과학기술 관련된 전문 지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정에 참여하게 된 것도 제가 과기 외교관으로서 진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과연 내가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질문은 제가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을 때 보통 정치나 뭐 외교 관련된 학과 전공하신 분이 외교관으로 많이 빠진다고 했는데 경영학과 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타 전공이잖아요. 저도 타 전공인데 그러면은 외교관을 준비할 때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준비를 하셨는지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지금 제가 국제기구 관련된 경험을 쌓을까 아니면은 그냥 외교관으로 먼저 진입을 할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어서 국제기구 관련된 경험이 있어야 그 실습 과정에 들어갔을 때 뭔가 원활하게 그거를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이 궁금하고요. 개인적으로는 가장 궁금한 질문인데 외교관이 되고 나서 현재 하시는 업무가 재밌으신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질문 감사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로 고시 준비 기간을 얼마 정도로 설정하셨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무조건 3년 안에 이제 붙겠다라고 제 스스로 이제 타임 리밋을 정했고 다행히 이제 2년 반 만에 붙었어요. 근데 이제 타임 리밋을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은 뭐 국제정치학, 국제법 이런 거에 대해서 학문적 호기심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학문적으로 이걸 깊게 탐구하면은 사실 학문의 그 범위는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이게 끝도 없이 늘어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딱 기간을 설정하고 집약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을 준비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뭐 다양한 루트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민경채 뭐 이런 거를 준비하시는 건가요? 민경채? 아. 아. 네. 두 번째 질문으로 가서 그럼 국제기구 경험을 갖는 게 외교관으로서 일하거나 아니면 이제 만약에 외교관 후보자가 될 경우 실습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당연히 이제 어떠한 그 업무 경험이라도 있으면 당연히 도움이 되겠고 특히 국제기구 업무라면 뭐 도움이 안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외교부에서 국제기구를 다루는 그 업무 부서들도 많고 해서 당연히 그 국제기구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면 외교관으로서 일을 하는데 수월을 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나 다만 이제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을 준비할 것이다라고 하시면 제 생각에는 이제 다양한 뭐 그 일 경험을 하시는 것보단 빨리 시험을 준비해서 빨리 붙는 것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뭐 민경채를 준비하실 거면 당연히 뭐 다른 뭐 전문적인 일 경험이 중요하시겠지만 뭐 적어도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에 대해서는 일단 시험을 빨리 붙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현재 하시는 업무가 재밌으신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5개월밖에 안 됐고 사실 5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출근하는 것도 좀 즐거울 때잖아요. 그쵸? 아직 매너리즘에 빠지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과 업무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많기로 유명한 과예요. 그래서 요번에 그 황금 연휴 때도 거의 다 출근을 했고 거의 뭐 11시, 12시 퇴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뭐 오늘 출근해서 뭐 내일 들어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그래도 좀 그 하는 업무가 그래도 내가 뭔가 좀 사회에 기여를 한다, 뭐 개도국 발전에 기여를 한다라는 점에서는 충분히 좀 뿌듯하고 힘들지만 뿌듯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 재밌냐는 저는 재미없어요. 대신 되게 약간 저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되게 그동안 너무 막 힘들게 살아왔거든요. 거의 밤새고 막 주말 출근하고 이제 의전실에 있어서 그러니까 좀 그렇긴 한데 의미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세상에 재밌는 일은 잠깐 재밌다가 지금은 재밌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후배들 보면 3년 차 때 제일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내 진로에 대해서 내가 생각했던 거가 이게 맞나? 근데 가면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아까 뭐 기후 변화나 이런 쪽 업무를 전문적으로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면 재밌겠죠. 근데 공간에 나가거나 뭐 어디 다른 내가 원하지 않는 부서에 가게 되면 또 거기서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또 어차피 공무원이라는 거는 국민들한테 봉사하고 어쨌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의미 부여를 하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는 그리고 내가 밤을 새고 가족들을 희생하고 내 자신 희생하고 건강을 희생하면서 보람이 없으면 정말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들을 계속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 18년 버텼고 몇 년 더 버티면 정년 퇴임이 되겠지만 그 전에 뭐 결판을 빨리 봐야 될 텐데 뭐 여기 뭐 외교의 꽃은 대사가 되고 총영사가 되고 뭐 이런 게 있긴 한데 사실 뭐 해보고 싶기도 하죠. 근데 사실 굉장히 막중한 자리거든요. 막중한 자리고 정말 큰 자리이기 때문에 과연 내가 지금 그걸 한다고 잘할 수 있을까? 약간 자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더 내공을 쌓아야겠죠. 아까 재미있냐는 말씀 재밌다고 그러셔서 재미없는 사람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제 사각지대에 혹시 계셨던 분 중에 좀 여러 번 손 드셨던 분 계실까요? 난 2번 이상 손 들었는데 못 봤다. 없으실까요? 그러면 저희 2번. 근데 먼저 하셔가지고 그러면 저희 간략한 질문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지금 그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교 로스쿨에서 JD 과정을 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외교부는 제널리스트를 되게 추구한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변호사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스페셜리스트가 외교부에 입부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제널리스트로 이제 어떻게 보면 경력을 쌓아 나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외교부에서도 이 사람의 스페셜리스트 아니면 혹은 이 사람의 경력을 인정해서 어떻게 좀 스페셜리스트로 약간 좀 이렇게 좀 이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그 커리어 패스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제가 그냥 쭉 봐왔던 거 아마 변호사들이 있고 회계사들이 있고 어쨌든 이미 전문적인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을 취득해가지고 오신 분들은 그 분의 업무 성격에 맞는 부서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고 의무 방어전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이렇게 그 외교관 후보생이 아니라 민간 경력 채용이라든가 이런 경로로 들어오게 되면 그런 데에 우선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배치를 하고 생활을 하다가 보면 또 다른 본인이 희망할 경우 예를 들어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요가 많거든요. 근데 잘 안 보내줘요. 사실 여권과도 저희가
변호사님 계속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안 보내줘가지고 저희 뭐 이름 변경이 저희가 행정 제재라든가 이런 여권 뭐 그 좀 제재를 많이 해서 법원 갈 일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좀 변호사분들이 오시면 좋겠지만 지금 일반 그냥 행정 공무원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패소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다 대부분 승소하긴 하지만 그런 분야를 좀 배려를 많이 해주는데 근데 이분들이 평생 외교부 와서 그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생활을 하다 보면 또 자기가 또 새로운 분야를 개발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의전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전혀 없지만 사실 뭐 대부분 제너럴라이즈 한 거를 하다가 약간 제가 요새 특화된 거는 이제 의전 분야, 국가 의전 분야에 있어서는 특화돼 갖고 온갖 군대 차출 다니고 막 이런 대통령 행사 가면 행사 지원도 나가고 막 이런 게 특화된 걸로 또 자기의 또 어떤 메리트가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 분야에만 계속 있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럴 부서도 많지가 않아요.